어머니, 이젠 혼자 식사하시면 안 돼요. 서지혜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을 차리던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지는 학원 가고, 전 일하고, 이 집 종이 아니잖아요. 무릎 담요를 덮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이복수는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90년대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78세의 복수는 그 멜로디에 맞춰 작은 손가락을 까딱거리고 있었죠.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 거실은 오후 햇살이 기울어 가면서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지혜야, 무릎이 아파서 일어나기가 힘들어. 복순의 목소리는 힘없고 미안해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실제로 복순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젊을 땐 청계천에서 장사도 하고 증권가에도 있었지. 복순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과거였죠. 50년 전 청계천 평화시장 근처에서 작은 부식가게를 운영하던 복수는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여자가 돈을 번다는 것이 쉽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복수는 남들과 달랐습니다. 장사로 번 돈을 은행에만 넣어두지 않고 조금씩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정말 작은 돈이었습니다. 몇만 원, 몇십만 원 정도. 하지만 복수는 남다른 안목이 있었어요. 경제신문을 빠짐없이 읽었고 증권가 사람들과도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30년, 40년이 흘러가면서 그 작은 돈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죠. 지금은 걸른 것도 허락받아야 하다니. 복순의 마음속에는 쓸쓸함과 함께 묘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정말 무릎이 아팠어요. 관절염 진단도 받았고 걷기가 힘들어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픔보다 더 아픈 것은 가족들의 시선이었어요. 지혜는 식탁에 밥그릇을 놓으며 다시 한번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생각하면 화가 났어요. 직장에서 돌아와도 쉴 시간이 없었고 남편 상구는 어머니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무관심했습니다. 엄마가 아프신데 어쩔 수 없지 않나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어머니는 정말 나아질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물리치료도 받으셨고 약도 드시는데 왜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최선을 다해 모셨어요. 병원도 모시고 다녔고 좋다는 치료는 다 받게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복순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의존적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복순은 그런 며느리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연기를 멈추기가 어려워졌어요. 처음엔 정말 아픈 것이 맞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가족들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거든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지혜가 복순 앞에 상을 차려주자 복순은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이 일상이 지겨웠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했습니다. 내일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세요? 무릎 주사 맞는 날이잖아요. 또 반차 내야 해요. 그래, 알고 있어. 고생 끼쳐서 미안하다. 복수는 젓가락을 들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침실 장롱 깊숙이 숨겨둔 주식 통장과 거래 내역서들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과연 이 가족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가 학원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할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많이 심심하셨죠? 15세의 은지는 무거운 가방을 던져놓고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복순의 얼굴에 그날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번졌어요. 손녀 앞에서만큼은 연기가 아닌 진심이 나왔습니다. 우리 은지 왔구나. 오늘 학원은 어땠니? 수학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냥 그래요. 할머니, 목마르시죠? 물 떠다 드릴게요. 차가운 거 드시고 싶으세요? 따뜻한 거요? 은지는 부엌으로 달려가 찬물을 떠왔습니다. 복수는 그 물을 받아 마시며 손녀의 작은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다, 은지야. 할머니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만 할머니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구나. 지혜는 그런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은지에게만큼은 진심으로 다정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경제적 부담과 무관심한 남편,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돌봄의 무게 때문에 복순을 점점 짐처럼 여기게 되는 자신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복순은 은지와 학교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이 감춰온 비밀을 떠올렸습니다. 17억이라는 놀라운 숫자가 적힌 통장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연기를 끝낼 때가 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은지가 잠든 후 복수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지혜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상구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복순에게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침실 문을 살며시 닫은 복수는 무릎이 아픈 척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걸음걸이도 자연스러웠고 허리도 꼿꼿했어요. 장롱 앞에 서서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 안에는 여러 개의 낡은 통장과 두툼한 서류 뭉치들이 들어 있었어요. 복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30년 전부터 시작된 주식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는 통장이었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복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통장을 넘겨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청계천에서 번 돈으로 조금씩 사모은 주식들이었어요. 처음엔 몇 주씩 사던 것이 시간이 흘러 수백 주, 수천 주가 되었고 주식 분할과 배당금 재투자로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가장 최근의 거래 내역서를 펼쳐보니 현재 평가액이 나와 있었어요. 17억 3천만 원. 복순 자신도 이렇게 큰 돈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몇 년 전부터 주식이 크게 오르면서 자산이 급증한 것이었죠. 이 돈으로 뭘 할까 늘 고민만 했는데 복수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면 지금까지의 연기가 무의미해질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무릎이 아파서 시작된 일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는 것이 하나의 실험처럼 느껴졌습니다. 과연 돈이 없는 늙은 어머니와 돈이 많은 늙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다를까 하는 궁금증이었죠. 복수는 책상 위에 놓인 메모지에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몇 글자를 적어 내려갔어요. 연기는 끝낼 때가 됐다. 그 순간 복순의 마음속에는 묘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5년 동안 지속해온 이 피곤한 연기를 이제 그만둘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진실을 드러낼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평소처럼 아침 준비에 바빴습니다. 복순의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은지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자신의 출근 준비까지 해야 했거든요. 상구는 일찍 나가버렸고 복수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전 회사 가야 해요. 고맙다, 지혜야. 오늘도 고생이 많구나. 지혜는 복순의 인사에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황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복수는 그런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전 10시쯤 지혜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보니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혹시 이복수님의 가족분이신가요? 네, 며느리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은행 직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뭔가 급한 느낌이었어요. 지혜는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복수님께서 어제 대량 주식 매도 요청을 하셨는데요. 금액이 상당히 크셔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주식이요? 저희 어머니가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식을 하신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대량 매도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약 17억 원 상당의 주식을 현금으로 전환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가족분들 동의는 필요 없지만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혹시 사기나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고요. 17억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도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17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혹시 잘못 연결된 건 아닌가요? 저희 어머니는 그런 돈이 있을 리가. 고객님 성함이 이복수님이 맞으시고 주민등록번호도 일치합니다. 약 30년간 꾸준히 주식 투자를 해오신 것으로 보이네요.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지혜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5년 동안 무릎이 아프다며 집에서 모든 것을 의존하던 시어머니가 17억이라는 거액을 가지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서명만 남으셨는데 언제 오실 수 있으신지요? 잠깐만요. 제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지혜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시어머니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지혜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며 5년 동안 돌봄을 받았던 시어머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했던 가정 상황, 가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짊어져 온 부담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가 달라져 버렸어요. 지혜는 그날 오후 일찍 조퇴를 했습니다. 은행에서 온 전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17억이라는 숫자가 계속 맴돌았고 시어머니에 대한 의심이 커져갔어요. 집으로 가는 동안 지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그런 돈을 가지고 계신 걸까? 지혜는 지하철에서 내리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지금까지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생이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었어요. 무릎이 아프다며 5년 동안 돌봄을 받으면서도 그런 거액을 숨기고 있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지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꺼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복수는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담요를 덮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모습이 평소와 다를 바 없었어요. 하지만 지혜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의심스럽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지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일찍 왔구나, 지혜야. 무슨 일이니? 어머니, 오늘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복순의 표정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상시의 무력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은행에서 무슨 전화가? 어머니가 주식을 17억 어치나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매도 요청을 하셨다고 하던데 이게 정말인가요? 지혜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복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작은 웃음을 지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니? 뭐가 중요하냐고요? 어머니, 도대체 무슨 돈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없다고 하셨잖아요. 지혜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5년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지금의 당황스러움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었어요. 병원비, 생활비, 모든 걸 저희가 댔는데 어머니는 17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복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혜에게는 더욱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어머니, 대답하세요. 정말 그런 돈이 있으신 거예요?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단 말이니? 복순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는 묘한 감정이 숨어 있었어요. 어떻냐고요?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어머니 때문에 제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아세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직장에서도 조퇴하고 반찬내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취소하고 모든 걸 포기하면서 어머니를 모셨는데 복수는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며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의도한 실험의 일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혜야, 진정해라. 진정하라고요? 어머니가 그런 돈을 가지고 계시면서 저희를 속이셨다면 진정할 수가 있어요? 그 순간 복수는 정말로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더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은행에서 뭔 소리를 한 건지. 복순의 대답에 지혜는 더욱 답답해했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지혜가 잠든 후 복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복수는 침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순이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서 걷고 있었던 것이에요. 무릎이 아프다며 5년 동안 제대로 걷지 못했던 그녀가 멀쩡하게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문 앞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걷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몇 걸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내일 은행에 직접 가야겠어. 복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온 것 같았어요. 5년 동안 계속해온 연기를 마무리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가난해야만 배려받는 이 집. 복순의 마음속에는 씁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반응을 보면서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 더 보여줘야겠구나. 복수는 현관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그동안 감춰왔던 모든 것을 드러낼 때가 온 것입니다. 복수는 몇 분 더 걷는 연습을 한 후 조용히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단계가 시작될 것이었어요. 더 이상 약한 노인 행세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침대에 누우며 복수는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행에 직접 가서 주식을 정리하고 가족들에게 진실을 알릴 준비를 해야 했어요. 특히 손녀 은지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보는 것이었어요. 과연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그들의 마음이 진심일까요? 다음 날 저녁 복수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상구가 퇴근해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그리고 은지가 학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복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들 다 모여 앉아라. 할 말이 있다. 복순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혜는 어제 은행 전화건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고 상구는 뭔가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상구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복수는 침실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두툼한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그 봉투 안에는 어젯밤에 정리해둔 주식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지야, 너도 와서 앉아라. 은지는 숙제를 하다 말고 할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가족 4명이 거실에 둘러앉아 복수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 서류들 말이야. 복수는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거래 내역서, 통장 사본, 그리고 평가서까지. 상구와 은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지혜는 이미 어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리며 긴장했습니다. 원래는 지혜 너에게 맡기려고 했었다. 복순의 말에 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걸 부인하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다니 예상치 못한 전개였어요. 어머니, 그게 정말 17억이야. 내가 평생 모은 돈이다. 복순의 말에 상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17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현실감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그런 큰 돈을 가지고 계셨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17억이요? 상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장에서 월급쟁이로 살아가는 그에게 17억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었어. 복수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지혜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럼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건데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제 은행 전화를 받은 후부터 계속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 돈이었거든요. 17억이면 집도 바꿀 수 있고 은지 교육비도 해결되고 자신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아무 대답 없이 손녀 은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지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은지야, 네 할머니. 너는 할머니에게 물 한 잔도 진심으로 주는 아이잖니.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몰랐지만 평소에 할머니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은지에게 주려고 한다. 복순의 말에 거실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상구는 눈을 크게 뜨며 어머니를 바라봤고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은지는 아직 미성년자잖아요. 상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17억이라는 거액을 15세 손녀에게 물려준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복순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도 받아봤고 모든 준비를 마쳐둔 상태였어요. 어머니, 지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5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신 자신은 뒤로 하고 손녀에게 모든 걸 준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깟 물 한 잔이 수억짜리예요? 농담도 작작하시지. 지혜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희생했는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모르시냐는 마음이었거든요. 물 한 잔이 뭐가 대수냐고 생각하지? 복순의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혜의 반응을 예상했지만 직접 듣고 보니 더욱 실망스러웠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잖아요. 지혜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지만 속마음은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어요. 고생했다고? 누구를 위한 고생이었는지 생각해봐라. 복순의 말에 지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시어머니를 위해서였지만 동시에 의무감과 체면 때문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은지는 어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갑자기 자신에게 큰 돈을 준다는 할머니의 말도 이해가 안 됐고 엄마와 아빠가 화를 내는 모습도 무서웠어요. 할머니,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할머니가 건강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은지의 순수한 말에 복순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역시 이 아이만큼은 진심이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 은지는 다르구나. 복순은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지혜와 상구는 더욱 당황스러워했어요.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은지는 아직 어린애잖아요. 그런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상구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복순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내 돈을 누구에게 줄지는 내가 결정할 일이야. 더 이상 할 말 없다. 복순은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일어섰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을 충분히 확인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되었어요. 그날 밤 복순은 잠들기 전까지 가족들의 반응을 되새겨봤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지만 직접 목격하니 더욱 씁쓸했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끝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복순이 17억을 은지에게 물려주겠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5년 동안 자신이 겪은 희생과 고생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돈을 모으셨을까? 지혜는 일어나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시어머니의 은행 계좌나 투자 내역을 확인할 방법이 있을지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하지만 본인이 아닌 이상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것만 확인했을 뿐이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상구를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뭐야, 왜 안 자고? 상구는 귀찮다는 듯이 눈을 비볐습니다. 지혜는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하소연을 시작했어요. 어머니 일 때문에 잠이 안 와요. 17억이래요, 17억. 그런 돈이 있으면서 왜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신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나도 믿어지지 않아. 상구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어머니의 돈 문제보다는 당장 내일 회사 일이 더 걱정되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은지한테 다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엄마 마음이지 뭐. 상구는 다시 눈을 감으며 대화를 끝내려 했습니다. 지혜는 그런 남편의 무관심한 태도에 더욱 화가 났어요. 여보는 정말 남일인가요? 어머니 돈이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뭘 할 수 있어? 엄마 돈은 엄마 거야. 상구는 귀찮다는 듯 베개를 머리 위로 덮었습니다. 갈등을 중재하기보다는 회피하는 것이 그의 일관된 방식이었어요. 지혜는 결국 혼자 거실로 나왔습니다. 복순의 방 앞을 지나가다가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봤어요. 아직 잠들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복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라. 복순은 침대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들과 은지가 어릴 때
사진들이 가득한 앨범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은지에게 그 돈을 다 주실 건가요? 지혜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복수는 앨범을 덮으며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왜? 아까운가? 아까운 게 아니라 은지는 아직 어린애잖아요. 그런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지혜의 말에는 설득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이미 며느리의 진짜 마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 누가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야, 저희가. 지혜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복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그렇구나. 그 순간 복수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던 탓인지 일어나려고 하자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머니, 지혜가 깜짝 놀라며 복순을 부축하려 했지만 복순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여보, 빨리 와요. 지혜의 비명소리에 상구와 은지가 모두 뛰어왔습니다. 복수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119 불러요. 상구가 급하게 전화를 걸었고 곧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복수는 응급실로 실려갔고 가족들은 밤새 병원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응급실 침대 위에서 의식을 되찾은 복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연기가 길면 진심이 되는구나. 내가 너무 오래 앉아 있었어. 5년 동안 무릎이 아픈 척하며 계속 앉아만 있었던 것이 실제로 몸에 무리를 주었던 것입니다. 처음엔 연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몸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의사가 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과 근육 위축 증상이 보입니다. 오랫동안 활동량이 부족하셨던 것 같은데요.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당황했습니다. 복순이 정말로 아프신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조금씩이라도 활동량을 늘리셔야 합니다. 너무 오래 앉아만 계시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복수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저질렀던 일의 대가를 실감했습니다. 가족들을 시험해 보려던 연기가 결국 자신의 몸까지 망가뜨린 것이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은지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복수는 손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지혜는 침대 옆에서 복순을 바라보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돈 때문에 시어머니와 다툰 직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 자신 때문인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렸나 봐요. 복수는 지혜의 사과를 들으며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이 더욱 무거웠어요.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낸 복수는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경고는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더 이상 연기를 계속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복수는 침실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이 위험한 게임을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 며칠 후 복수는 여전히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사의 권고에 따라 조금씩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어요. 은지는 할머니가 쓰러진 이후로 더욱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학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할머니 방을 찾았고 물이나 간식을 가져다 드리는 것도 빼먹지 않았어요. 할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은지가 할머니 방에 들어서며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복수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무릎 위에는
오래된 앨범이 놓여 있었어요. 우리 은지 왔구나. 할머니는 괜찮다. 복수는 손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지는 할머니 옆에 앉으며 앨범을 들여다봤어요. 할머니, 이거 오래된 사진들이네요. 이 사람이 할머니예요? 앨범 첫 페이지에는 젊은 시절 복순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복순이 청계천 시장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 할머니가 젊었을 때야. 그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단다. 복수는 그 사진을 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시절이었죠. 와, 할머니 정말 예쁘셨네요. 저도 할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은지가 사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복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몇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은지가 어릴 때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5살, 6살 때의 은지가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은지가 직접 쓴 작은 편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쓴 거네요. 은지가 깜짝 놀라며 한 장의 편지를 가리켰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진 어린아이의 편지였어요. 할머니, 나중에 크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 사탕 많이 사드릴게요. 그리고 할머니 아픈 곳도 다 낫게 해드릴게요. 은지가 할머니 제일 사랑해요. 편지를 읽은 은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담긴 글이었거든요. 할머니가 이걸 다 보관하고 계셨어요? 그럼 우리 은지가 준 건데 어떻게 버리겠니? 복순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로 손녀가 써준 편지 하나하나가 소중했어요. 그런데 은지가 앨범을 더 넘기다가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편지들과는 달리 정식 문서처럼 보이는 종이였어요. 할머니, 이건 뭐예요? 은지가 그 서류를 가리키자 복순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속동의서 초안이었어요. 복순이 몇 년 전부터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아, 그건. 복순이 말을 망설이는 사이 은지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많았지만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 제 이름이 있는데요? 그래, 할머니가 은지를 생각하며 준비해둔 거야. 복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조만간 모든 것을 털어놓을 계획이었거든요. 그 순간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지혜가 차를 가져다 드리려고 들어왔다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된 것이었어요. 어머니, 은지랑 뭘 보고 계세요? 지혜가 다가오자 은지는 상속동의서를 가리켰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저한테 뭔가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지혜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며칠 전 복순이 말했던 17억 상속 이야기가 단순한 감정적 발언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이걸 언제부터 준비하신 건가요? 지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3년 전부터야. 은지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생각해봤지. 3년 전부터요? 지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를 모시며 고생하고 있을 때 복수는 이미 모든 재산을 손녀에게 물려줄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은지는 어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어린 시절 쓴 편지를 보며 즐거워하던 순간이 갑자기 무거운 분위기로 바뀌었거든요. 할머니, 저는 정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할머니가 건강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은지의 말에 복순의 마음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역시 이 아이만큼은 진심이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혜는 그런 모습을 보며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복순과 은지의 특별한 관계를 부인할 수 없었고 동시에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반성하게 되었어요. 거실로 나온 지혜는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가 17억이라는 거액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의 마음이었어요.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 시어머니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모셨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밑바닥에는 의무감과 체면치레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지혜는 처음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며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복순의 방에서는 여전히 할머니와 손녀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어린 시절 편지를 다시 읽으며 할머니께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그때 쓴 것처럼 정말 할머니 사탕 많이 사드릴게요. 아, 이제는 사탕보다 더 좋은 것도 사드릴 수 있어요. 복수는 그런 손녀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자신이 벌인 일들이 과연 옳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복순이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복순은 의사의 권고에 따라 조금씩 움직이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몸의 회복은 더딘 상태였어요. 하지만 복순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낼 때가 됐어. 복순은 침실에서 마지막으로 주식 서류들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5년 동안 계속해온 연기를 마무리할 준비가 되었어요. 더 이상 이 거짓된 상황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복수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거실로 나와서 가족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상구야, 지혜야, 은지야. 모두 여기 앉아라. 복순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거실로 모였어요. 어머니, 몸이 아직 안 좋으시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지혜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복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오늘은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복수는 침실로 들어가더니 주식 서류들이 든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그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지난번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너희들 반응을 봤다. 복순의 말에 상구와 지혜는 긴장했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순이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걷지 못했던 그녀가 스스로 힘으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상구가 깜짝 놀라며 일어서려 했지만 복수는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복수는 비록 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꿋꿋하게 서 있었어요. 5년 동안 앉아만 있어서 근육이 많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었지만 걸을 수 없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관절 아팠던 거 다 연기였어. 복순의 고백에 거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혜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상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은지만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연기요? 지혜가 겨우 말을 내뱉었습니다. 복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정말 아팠어. 관절염도 있었고 걷기 힘들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어졌단다. 복수는 조심스럽게 몇 걸음 걸어 보였습니다.
비록 불안정했지만 분명히 혼자서 걸을 수 있었어요. 다들 날 어떻게 대하나 보고 싶어서 그랬지. 어머니, 그럼 5년 동안 상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동안 어머니가 아픈 척 연기를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를 무릎으로만 보니까. 복순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무너질 줄 알았어? 복순의 말에 지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보며 느꼈던 죄책감이 더욱 커졌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 복순은 계속 말했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만 있다 보니 정말로 몸이 약해졌구나. 의사 말이 맞았어. 연기가 길면 진심이 되더라. 복순의 고백을 들으며 가족들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속았다는 분노와 동시에 왜 그런 연기를 해야 했는지에 대한 이해도 생겼어요. 어머니,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복순은 잠시 침묵한 후 대답했어요. 가난해야만 배려받는 게 이상하지 않니? 돈이 있으면 홀대받고 없으면 동정받고. 복순의 말에 지혜는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시어머니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 은지가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복순은 손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은지야, 너만은 달랐어. 할머니가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진심으로 대해주더구나. 복순은 봉투에서 주식 매각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지에게 건넸어요. 그래서 이걸 너에게 주려고 한다. 어머니, 상구가 급하게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순의 결심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어요. 내 돈을 누구에게 줄지는 내가 정하는 거야. 복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상구는 처음으로 고개를 떨구었어요. 하지만 은지야, 이 돈이 너를 힘들게 하면 안 된다. 할머니가 하고 싶었던 말은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야. 은지는 서류를 받으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정말 아프신 게 아니었어요? 지금은 정말 아파. 너무 오래 거짓말을 했더니 몸까지 거짓말을 믿어버렸구나. 복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몇 분 동안 서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찼어요. 가족들은 각자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5년 동안의 모든 일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복순에게는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오랫동안 짊어져 왔던 거짓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복순이 진실을 털어놓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어요. 복순은 의사의 권고에 따라 매일 조금씩 걷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몇 걸음 걷는 것도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어디까지 가볼까요? 은지가 할머니의 팔을 살짝 잡으며 물었습니다. 요즘 은지는 주말마다 할머니와 함께 산책을 나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오늘은 재래시장까지 가보자. 할머니가 젊었을 때 다니던 그 시장 말이야. 복수는 지팡이에 의지하며 천천히 집을 나섰습니다. 걸음걸이는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할머니, 그때 이야기 더 해주세요. 청계천에서 장사하실 때 말이에요. 은지는 할머니와 손을 잡고 골목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복수는 손녀와 함께 걷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거든. 복순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히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그 시절이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가장 활기찼던 때였던 것 같았어요. 재래시장 입구에 도착하자 복수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30년 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정겨운 분위기는 그대로였어요. 와, 여기 정말 크네요. 할머니가 여기서 장사하셨어요? 그래, 저쪽 구석에 작은 가게가 있었지.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지만 말이야. 복순과 은지는 천천히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순은 옛 기억을 떠올리며 이곳저곳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멀리서 누군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혜였어요. 지혜는 시어머니와 딸이 함께 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몰래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지혜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복순의 고백을 듣고 난 후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 태도가 달라졌던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정말 미안한 마음뿐이야. 지혜는 멀리서 시어머니와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순이 왜 그런 연기를 해야 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복순과 은지는 시장에서 과일도 사고 떡도 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복순은 오랜만에 나온 바깥 나들이가 정말 기분 좋았어요. 할머니, 저기 벤치에서 잠깐 쉬어요. 은지가 할머니를 배려하며 말했습니다. 복순은 고맙다며 벤치에 앉았어요. 그 순간 지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복순과 은지는 깜짝 놀라며 지혜를 바라봤어요. 엄마, 어머니, 죄송합니다. 지혜는 복순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지혜야, 괜찮다. 복순은 며느리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모셨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렸어요. 돈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고. 지혜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나도 미안했다. 너를 시험하려고 그런 거짓말을 한 게 잘못이었어. 복순의 사과에 지혜는 눈물이 났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하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병원 예약 같이 가요. 무릎 검사도 받고 물리치료도 다시 시작하시죠. 지혜의 제안에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로 치료받아야겠어. 더 이상 거짓말은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지혜는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복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 말이면 충분하다. 세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이번에는 지혜도 함께였어요. 복수는 며느리와 손녀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저기 호떡 파는데 가볼까요? 은지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복순과 지혜는 웃으며 따라갔어요. 호떡을 사 먹으며 세 사람은 오랜만에 진정한 가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복수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지혜는 관심 있게 들었어요. 은지는 할머니와 엄마가 화해한 모습을 보며 정말 기뻤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해드릴게요. 지혜의 말에 복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해주려고 하지 마. 그냥 진심으로 대해주면 돼. 복순의 말에 지혜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해가 기울어갈 무렵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지팡이에 의지하며 천천히 걸었고 지혜와 은지가 양쪽에서 자연스럽게 도왔어요. 골목 어귀에 도착했을 때 복수는 뒤를 돌아보며 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나들이는 정말 의미 깊은 시간이었어요.
가족과의 진정한 화해를 이룬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도 또 나와요. 그래, 우리 셋이 함께 말이야. 복순의 대답에 지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석양이 골목을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세 사람은 천천히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복순의 걸음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가족들과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거짓된 연기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골목 끝에서 작아져 갔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가족애가 담겨 있었어요. 무릇보다 아팠던 것은 결국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마음이었고 이제 그 아픔도 치유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